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하기도 하지. 가장 믿었던 사람이 조용히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고. 한결은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지만 술잔을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사랑했던 아내, 믿었던 친구, 그리고 깨지지 않을 거라 믿었던 25해의 관계, 모든 게 무너진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침묵을 택했다. 폭로도, 분노도, 복수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관찰과 조용한 선택. 그게 한결이 택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외면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돌아보지 않으려는 뒷모습 위로 결국 마주해야 할 감정들이 조용히 몰려오기 시작한다. 어느 날 딸이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거기엔 한 남자의 부서지는 시간이 조용히 기록되어 있었다. 침묵은 때론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일까? 아니면 가장 조용한 절망일까? 그들이 선택한 거리두기는 과연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별의 다른 표현일 뿐일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야기의 마지막 장 어딘가에 숨어 있다. 아침은 언제나 조용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고층 아파트. 남양 거실에는 창밖으로 흐릿한 햇살이 들이쳤다. 커피 머신에서 흘러나온 진한 원두 향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식탁 한쪽에 앉아 책장을 넘겼다. 출판사에 몸을 담은 지도 벌써 20년, 글을 편집하며 글 사이에 나를 감춰온 세월이었다. 신문 대신 검토 중인 원고를 손에 들고 있었고 머리는 딴 데 있었다. 오늘도 늦어요? 주연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흘러나왔다. 아마도. 나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주연이 내 앞에 토스트 한 접시를 내려놓았다. 결혼한 지 23년째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오래전부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내 오래된 습관이었으니까. 아빠, 나 오늘 늦어요. 딸 세린이 등교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뛰어나왔다. 고등학교 3학년, 이제 막 성인이 된 딸은 언제나 분주하고 생기가 넘쳤다. 나는 그제야 원고에서 눈을 떼고 살짝 미소 지었다. 아침은 학교에서 먹을게요. 그리고 저녁엔 친구랑 약속 있어서 좀 늦어요. 현관문을 닫고 나간 딸의 뒷모습을 주연이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나와 주연, 둘만 남은 식탁에는 차가운 고요함이 맴돌았다. 나는 토스트 한 입을 물며 슬쩍 그녀를 바라보았다. 주연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한때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지금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오늘은 뭐 해? 내가 물었다. 주연은 시선을 천천히 돌려 대답했다. 그냥 집 정리 좀 하고 오후엔 친구 만날지도 몰라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짧은 대화가 끝나자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원고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주연의 시선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없었다. 출판사로 향하는 길. 나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에 잠겼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모든 대화가 겉돌게 된 게 사랑이 식은 것만은 아니었다.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무관심한 척하는 기술만 늘어간 듯 했다. 회사에 도착해 회의실에 들어서면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편집자답게 또박또박 작가들의 원고를 분석하고 날카로운 피드백을 던지며 하루를 보낸다. 그런데도 회의가 끝나고 책상 앞에 앉는 순간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다. 창문 밖으로 넘실대는 도심의 빌딩 숲을 바라보며 나는 또 한 번 생각에 빠졌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었을까? 그날 밤 회식이 끝나고 나는 혼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소주 2병이 채 비워지지 않았지만 더 앉아있을 기운도 이유도 없었다. 성북동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다. 붉은 간판과 가로등이 섞인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내 안에 깃든 취기를 날려버리려는 듯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출판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 늘 무심코 지나치던 작은 북카페가 눈에 들어왔다.
유난히 따뜻한 불빛이 오늘따라 시선을 잡았다.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 안에 너무도 익숙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한 명은 재혁이었다. 오랜 친구, 같은 문학계를 걸어온 동료, 그리고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주연이었다. 내 안에 두 사람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도 느껴질 정도로 깊은 분위기였다. 나는 천천히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근처 가로등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고 다시금 시선을 안으로 돌렸다. 그 순간 주연의 표정이 눈에 들어왔다.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 어딘가 들뜬 듯하고 환하게 살아있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재혁이 천천히 손을 뻗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주연의 손 위로 그의 손이 덮였다. 놀라는 듯했던 주연은 끝내 손을 빼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작게 웃었다. 그 미소, 한때 나만을 위해 지어졌던 그 부끄러운 듯 수줍은 웃음이었다.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뛰는 건지 멎은 건지도 알 수 없었다. 분노해야 했을까? 모욕감에 치를 떨어야 했을까? 하지만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다. 묘한 무감각,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일이 드디어 눈앞에 시연된 것 같은 감각. 얼마나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두 사람은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다. 재혁은 주연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고 주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나는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었다. 주연이 택시를 타고 사라질 때까지, 재혁이 반대 방향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그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음을 돌렸다. 표정도 발걸음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주연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고. 주연은 태연하게 말했다. 나는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다. 회식이 좀 길어졌어. 미안. 씻고 쉬어요. 피곤해 보여요.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다. 나는 그 얼굴을 바라봤다. 불과 몇 시간 전 카페에서 빛나던 그 생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시 공허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얼굴이었다.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뜨거운 샤워기 아래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물줄기 속에서 한숨이 새어나왔다. 왜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을까? 왜 이렇게 침묵할 수밖에 없을까? 그 답을 나는 아직도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 일상은 조용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변화 없는 하루들이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뭔가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걸. 아침 식탁에서 주연을 바라보는 내 눈빛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무심한 척하지만 내 시선은 냉정하고 정확하게 그녀를 스캔했다. 주연이 휴대폰을 확인할 때마다 나는 무심코 눈동자를 움직였고 메시지가 울릴 때마다 그녀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어제 누구 만났어? 오늘은 어디가?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입을 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 두려워서였을까? 대신 나는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혔다. 책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글을 쓸 때 사용하던 만년필을 손에 쥐었다. 처음 한 줄을 쓰기까지 손이 꽤 오래 떨렸다. 오늘도 오후 2시에 외출, 6시 5분 귀가, 향수 냄새 익숙하지 않다. 기록은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변해갔다. 감정은 줄어들고 문장은 냉정해졌다. 외출 시간, 옷차림의 변화, 얼굴빛, 손톱 색깔까지. 나는 마치 내 감정을 데이터로 바꾸는 사람처럼 사실을 시간으로 치환하고 있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 그 감정들을 객관적인 문장과 숫자로 압축해 나갔다. 그건 일종의 통제였다. 내 감정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이었다. 그날 저녁 서재 문이 살짝 열렸다. 세린이었다. 아빠, 요즘 왜 그래요? 나는 황급히 노트를 서랍에 밀어 넣었다. 뭐가? 말씀이 너무 없어요. 엄마랑도 대화 없고
세리는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았다. 18살, 어린 나이지만 감정에는 어른보다 예민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요즘 조금 피곤해서 그래. 마감 일정도 겹치고 정말 그것뿐이에요? 세린의 눈은 맑고 똑똑했다.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눈치챈 듯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가 묻지 않아 다행이었다. 묻는 순간 내가 부서질지도 몰랐으니까. 세린이 서재를 나간 뒤 나는 다시 노트를 꺼냈다. 이번엔 주연이 아닌 재혁에 대한 기록이었다. 재혁, 매주 수요일 출판사 강의실 강연. 그날 오후 주연은 어김없이 외출. 우연인가? 아니면 그들이 만든 패턴인가? 나는 펜을 멈추고 한참을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다. 이 기록은 누구를 위한 걸까? 진실을 위해? 아니면 복수를 위한 정당화? 나는 이제 내 자신조차 낯설었다. 누군가를 감시하고 기록하며 의심하는 내가 싫었다.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다. 상처라는 건 가끔은 들여다보는 고통이 더 익숙하다. 견디는 법을 알게 되면 멈출 수 없게 된다. 상처는 자꾸만 들여다보게 된다. 고통스러우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중독적이다. 주연은 내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다. 아니, 어쩌면 너무도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그녀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랐던 걸지도 모른다. 요즘 주연은 화장도 꼼꼼히 했다. 예전에는 잘 입지 않던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오래 서 있기도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나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기묘한 아이러니에 빠졌다. 아내가 밝을수록 나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마치 정반대의 시간대를 사는 두 사람 같았다. 어느 밤 거실을 지나던 나는 주연의 통화 소리를 들었다. 응, 알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 그때 시간 되어 부드럽고 가벼운, 하지만 어딘가 숨기려는 결이 감도는 목소리였다. 전화를 끊고 돌아선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주연은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미영이가 점심같이 먹자고 해서요. 거짓이었다. 나는 알아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재미없게? 내 태도에 주연은 오히려 불안해 보였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다가 그대로 돌아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다음 주 수요일, 그날이 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이 왔다. 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편집 회의를 끝냈다. 사무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골목길. 그곳에 재혁의 모습이 보였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익숙한 발걸음으로 출판사 건물 쪽으로 향했다. 시계를 보니 오후 1시 30분. 나는 책을 덮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일부러 큰 길로 돌아갔다. 주연이 외출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굳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그러나 결국 도착한 집은 예상대로 비어 있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는 소파에 천천히 몸을 맡겼다.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모든 걸 마주해야 할까? 머릿속은 복잡했고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분노도 슬픔도 그 무엇도 확실히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린이었다. 아빠, 이 시간에 집에 계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다.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세린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레 내 옆에 앉았다.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입을 열지 못했다. 그 질문 하나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뚝 끊어지게 할까 두려웠다. 그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 말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을까. 세린은 더 묻지 않았다. 그 아이의 침묵이 그 어떤 위로보다 무겁게 가슴을 눌렀다. 나는 세린을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입꼬리는 금세 무너졌고 얼굴엔 다시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세린이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아빠, 저한텐 말해도 돼요. 뭐든지요. 그 순간 가슴이 뻐근해졌다.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아이에게 솔직하게 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이건 어른들의 일이었다. 18살의 딸을 이런 일에 끌어들일 수는 없었다.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그래. 그 말을 들은 세리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했다. 무언가 알고 싶어하는 눈. 이미 절반쯤은 눈치챈 눈. 딸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나를 안았다. 나는 그 따뜻한 품에서 아주 잠시 숨을 돌렸다. 저녁 무렵 주연이 돌아왔다. 볼이 상기된 얼굴. 그녀는 현관을 들어서다가 나와 세린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어머, 다들 일찍 왔네? 세린이 물었다. 엄마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주연은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미영이랑 백화점 좀 돌다가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왔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세린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을 감지한 듯했다. 식사 시간 내내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외엔 아무 말도 없었다. 식탁 위의 조명은 따뜻했지만 그 아래 앉은 가족은 차가웠다. 그날 밤 세린은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불 꺼진 방 안,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부모님 사이에 무언가 터질 듯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감이 아니라 확신에 가까웠다. 세린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다. 책상 위를 지나던 그녀는 살짝 열린 서랍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으면 닫고 나왔겠지만 오늘은 달랐다. 무언가 이끌리듯 그녀는 서랍 안을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 놓인 낡은 노트 한 권. 망설임 끝에 그녀는 그 노트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넘겼다. 주연이 재혁을 만나고 있다. 나는 모든 걸 봤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왜일까? 나도 모르겠다. 세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그녀는 노트를 넘겨갔다. 아빠가 기록한 문장들, 시간, 장소, 주연의 복장, 목소리, 향기, 동선, 모든 것이 치밀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정도 있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절제된 문장 속에는 분명히 존재했다. 아빠는 아팠다. 아주 오랫동안 혼자서.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읽는 순간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침묵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일까? 아니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길일까? 나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다. 세린은 조용히 노트를 닫고 서랍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문을 닫으며 한참 동안 가만히 서 있었다. 아빠가 다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도 침묵하고 있었다니, 그 사실이 세린을 더 아프게 했다. 그날 밤 세린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것도, 아빠의 눈을 마주하는 것도 괴로웠다. 한 사람의 고통은 말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닿는다. 딸은 그것을 느꼈고 그 무게를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며칠이 지난 목요일 오후 출판사 사무실로 낯익은 발걸음이 들어섰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은 재혁이었다. 언제나처럼 잘 다듬어진 머리, 세련된 셔츠, 가볍게 웃는 얼굴. 한결아, 오랜만이야. 요즘 얼굴 보기 진짜 어렵다. 나는 교정지를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왜 그래? 많이 바빴나 보네. 우리 오랜만에 술 한잔 할까? 대학 때처럼. 나는 대답 대신 몇 초간 침묵했고 이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내일 저녁은 어때? 오, 좋지. 역시 넌 시원시원해서 좋아. 재혁이 돌아간 뒤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디지털 녹음기가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전 인터넷으로 주문한 것이었다. 그걸 손에 들고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금요일 저녁, 우리는 대학 근처의 오래된 선술집에서 마주 앉았다. 젊은 시절 자주 오던 곳, 낡은 테이블, 노란 조명,
낡은 벽에는 여전히 옛날 낙서가 남아 있었다. 기억나지? 여기서 밤새 카미니 사르트르니 하며 떠들었던 거. 재혁은 들뜬 목소리로 옛 추억을 꺼냈다. 넌 항상 카미파였고 난 사르트르였지. 나는 소주잔을 들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웃음 아래에는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주머니 속에서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땐 그런 게 정말 중요한 줄 알았지. 지금은 아니야? 재혁의 질문에 나는 조용히 눈을 맞추며 대답했다. 지금은 사람 마음이 더 복잡한 것 같아. 철학책엔 없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 그 말에 재혁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그리고 다시 소주를 따라내며 말했다. 맞아. 나이 들수록 더 모르겠어. 특히 사람 마음은 말이야.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아직 혼자야? 재혁은 약간 움찔했고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뭐 그렇지. 결혼은 체질이 아니라서 혼자도 나쁘지 않아. 그래, 외롭지는 않아? 질문이 점점 깊어졌다. 재혁은 허리를 세우며 몸을 비틀었다. 가끔은 외롭지. 근데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나는 조용히 소주를 들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남의 걸 탐내면서 순간 공기가 멈췄다. 재혁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여전히 잔잔한 얼굴로 술을 마셨다. 무슨 말이야? 한결아? 나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하는 말이야. 대화는 계속됐지만 그 순간 이후 우리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다. 잔잔한 미소 뒤에 칼날이 숨겨진 대화였다. 나는 이제 그 칼을 뽑아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즘 세상 참 그렇잖아.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법이지. 내 말을 듣고 재혁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런데 재혁아, 나는 조용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지? 그는 찰나의 정적 뒤에 억지로 웃음을 만들어냈다. 당연하지. 우리가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그래, 우리가 얼마나 오래됐지. 25년인가.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믿음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무너진다. 등에 꽂히는 칼은 언제나 내 옆에 있던 사람에게서 나온다. 재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이 말라붙은 듯 굳어 있었다. 나는 계산대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던졌다. 조심해서 가.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술집을 나선 나는 어두운 골목에서 주머니 속 녹음기를 꺼냈다. 작은 화면 속에 붉은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다. 그 깜빡임은 마치 내 안의 분노처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다.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은 뒤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동안 모은 자료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몇 주 전부터 나는 재혁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었다. 처음엔 단순한 의심이었다. 하지만 곧 의심은 사실이 되었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다른 저자의 연구를 무단으로 가져다 쓴 명백한 표절이었다. 심지어 최근 발표한 에세이들도 출판계에서 활동하는 후배들의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었다. 내가 과거에 감수해준 구절까지 지금 그의 책에 출처도 없이 실려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뒤편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동안 모은 재혁의 비리 증거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다. 논문 원본, 비교 분석 자료, 메일 내역, 초안 파일들까지. 이 모든 것을 학교에 제출한다면 그는 단 한순간에 교수직을 잃게 될 것이다. 아니, 학계에서 완전히 매장될 것이다. 나는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손끝에서 종이의 날이 찰나의 상처처럼 스쳐 지나갔다. 복수를 해야 할까? 그를 무너뜨리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걸까? 가장 깊은 배신 앞에서 사람은 때로 정의보다도 의미를 묻는다. 나는 지금 그 의미를 찾고 있었다. 엄마가 다시 아빠를 사랑하게 될까? 우리 가족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세린의 목소리는 작고 흔들렸다. 그 눈빛 속엔 어린 기대와 씁쓸한 현실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물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정답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용히 딸을 안았다. 가볍고도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시간을 주는 거지. 강제로 끝내는 것보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 말이 스스로에게도 이안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게 정말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비겁한 회피에 불과한 걸까? 세리는 내 품 안에서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흐느낌 사이로 나직이 말했다. 아빠가 선택한 거라면 저는 믿을게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저라도 아빠 편이 되어줄게요. 나는 딸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다. 눈을 감은 채 깊은 숨을 삼켰다. 선택의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지 않았다. 이미 오랫동안 조용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 토요일 오후 나는 재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 6시 대학 뒤 공원에서 보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는 곧 답장을 보냈다. 응, 알았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함이 스며 있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나는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손에 든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재혁의 모든 비리를 담은 서류 봉투가 있었다. 표절 논문, 연구비 유용, 무단 사용된 문서들, 메일 캡처, 비교 자료. 나는 봉투를 가볍게 눌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걸 정말 써야 할까? 이건 단순한 보복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선택이다. 그는 나를 배신했고, 가정을 흔들었고, 나의 믿음을 짓밟았다. 하지만 이게 정말 해결이 될까? 잠시 후, 재혁이 도착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가벼운 웃음을 억지로 지으며 다가왔다.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부르고 나는 그를 조용히 올려다봤다. 그리고 말했다. 앉아. 서서 들을 얘기는 아니니까. 재혁은 망설이다가 내 옆에 천천히 앉았다. 벤치 위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바람 소리마저 말없이 지나갔다. 나는 입을 열었다. 재혁아, 우리가 처음 친구가 된 지 25년쯤 됐지? 그래, 오래됐지. 그동안 널 믿었어.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고, 때로는 형제처럼 여겼지. 재혁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설마. 내 박사, 논문 원본, 그리고 표절된 자료들. 최근에 내가 제출한 연구비 내역, 그 안에 문제 있는 항목들까지 다 들어있어. 재혁의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덧붙였다. 그만하자. 나는 내가 뭘 해왔는지 다 알고 있어. 재혁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다. 한결아,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진심이 아니었어. 정말, 정말 미안해. 주연이도 이제 그만 만날게. 정리할게. 제발. 나는 벤치에 앉아 그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봤다. 한때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친구, 같은 길을 걸으며 서로에게 자극이 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무릎 꿇은 채 애원하는 그를 보며 나는 이상하게도 슬픔보다 허무함이 밀려왔다. 나는 서류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일어나. 보기 흉하잖아.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내 눈빛 속에 아무 감정도 없다는 걸 그는 알아챘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재혁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이걸 학교에 제출하진 않을 거야. 그 말에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다음 문장이 곧바로 따라붙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주연이, 다시는 만나지 마. 그리고 학교도 그만둬. 다른 도시로 가. 재혁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를 떨었다. 나는 그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우린 여기까지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공원을 빠져나오는 내 발걸음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다 끝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저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버렸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흐느낌조차도 더는 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주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나는 코트를 벗으며 대답했다. 산책 좀 했어. 나는 주연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이더니 곧 화면을 껐다. 무언가 다른 기류를 감지한 듯 했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나는 한참을 머무시다가 입을 열었다. 주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그녀의 얼굴에 긴장이 서렸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감촉, 익숙하지만 낯선 온기였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봤어. 그 말에 주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속에는 묵직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재혁과 만나는 것도 알고 있었어.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입술이 마르듯 붙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걸로 당신을 미워하진 않았어. 그건 사실이었다. 나는 분노하지 않았고 복수도 쾌감이 아니었다. 그저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본 것뿐이었다. 그 순간부터 사랑은 끝났는지도 몰랐다. 남은 것은 말하지 못한 감정들과 무너진 마음의 조각들이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봤어.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무관심했는지, 얼마나 외면했는지를 이제서야 알겠더라고. 주연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말없이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난 그냥 다시 사랑받고 싶었어. 당신에게 다시. 그런데 방법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침묵했고 그 침묵이 우리를 더 멀게 만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결국 흐느낌으로 번져갔다. 주연은 내 어깨에 조용히 얼굴을 묻었다. 나는 말없이 그 등을 감싸 안았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을까? 그녀는 대답 대신 더 깊이 울었다. 나 역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누르고 있던 감정이 조용히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의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아직 망설임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 안에 담긴 온기가 용서인지 마지막 인사인지 지금은 아무도 단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주연은 계속 울었다. 내 품을 벗어난 뒤 혼자 남아 자신의 잘못을 곱씹으며 괴로워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붓도록 운 얼굴로 주연은 조심스레 세린의 방을 찾았다. 세린아,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세린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아빠의 일기를 통해, 엄마의 눈빛을 통해, 그리고 그 침묵 속의 무게를 통해. 하지만 그녀는 묻지 않았다. 대신 엄마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기로 마음먹었다. 주연은 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아빠를, 그리고 너희를 배신했어. 그 말에 세리는 엄마의 두 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말없이 안았다. 주연은 그 품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떨리는 어깨, 억눌린 숨, 말라버린 눈물샘을 다시 채우듯 울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주연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재혁 씨와는 이제 정말 끝났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그녀는 한 번 삼키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겠지. 아빠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세리는 엄마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하게 말했다. 아빠는 이미 엄마를 용서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았던 거예요. 며칠이 흘렀다. 한결과 주연은 서로를 마주하며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식탁에서는 예전처럼 얼굴을 마주했고 간단한 대화도 나눴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어색한 침묵이 자주 찾아왔고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중이었다. 때로는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진짜 대화가 시작된다.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천천히 다가가려 하고 있었다. 어느 저녁 나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렀다. 말없이 자리에 앉자 주연과 세리는 무언가를 직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다. 결정을 했어.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시 떨어져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주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세린도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이건 이별이 아니야. 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서로를 다시 돌아보기 위한 시간이야. 나도 나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고 주연이도 그럴 필요가 있어. 억지로 함께 있는 것보다 잠시 거리를 두는 게 더 건강할지도 모르겠어. 주연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반대할 자격이 없다는 걸 그녀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세리는 조용히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아빠, 꼭 돌아올 거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웃어 보였다. 그럼 아빠는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그저 잠시 숨을 쉬러 가는 거야. 일주일 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 앞에 섰다. 주연과 세린이 조용히 서 있었다. 내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입술만 달싹이고 있었다. 주연은 끝내 나를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잘 지내. 건강히. 내 짧은 인사에 주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세리는 나를 껴안으며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아빠, 일기장 두고 가셨어요. 제가 잘 보관할게요. 나는 딸을 한 번 더 안아주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돌아섰다. 그 누구도 내 뒷모습을 불러세우지 않았다. 그날 이후 나는 서울을 떠났다.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조용한 골목과 낡은 여관, 그리고 새벽마다 파도 소리로 시작되는 하루. 나는 매일 바다를 걷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떠올렸다. 내가 잃은 것들, 붙잡고 있었던 감정들, 그리고 아직 말하지 못한 말들까지. 주연에게서 가끔 문자가 왔다. 짧은 안부, 늦은 후회, 말 없는 미안함이 담긴 글들. 나는 간단히 답했다. 응, 잘 지내. 그 이상은 아직 내 안에서도 준비되지 않았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고 했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 나는 아직도 매일 조용히 바다를 걷는다. 한 발, 또 한 발, 그 거리가 우리의 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어느 주말 오후, 바닷가 펜션 앞 작은 정원. 낯익은 발걸음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세린이었다. 햇빛에 머리가 반짝였고 두 손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빠. 그 짧은 인사 속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다. 바닷가로 이어지는 좁은 오솔길을 따라. 모래 위에 나란히 앉은 세린이 가방에서 낡은 노트 한 권을 꺼냈다. 갈라진 가죽 표지, 연필로 눌러 쓴 글씨들. 아빠, 일기장이에요. 다 읽어봤어요. 나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다. 그녀는 시선을 바다로 둔 채 조용히 말을 이었다. 아빠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아파했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왜 침묵을 선택했는지도요. 세리는 일기장을 품에 안았다. 그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다. 아빠, 이제 그만 아파해도 돼요. 정말 충분히 참으셨어요. 이제는 아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나는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따뜻한 바람 속에서 그 조용한 접촉이 말 없는 위로가 되었다. 바다 위엔 부서지는 햇살과 멀어지는 배 한 척, 파도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내 짧은 질문에 세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매일 아빠 방을 들여다보고 아빠가 좋아하던 요리를 만들고 돌아오시길 기다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마음속 어딘가 아직 닿지 않은 자리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아직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한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세리는 일기장을 꼭 아는 채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건 더 이상 아이의 눈물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사랑과 고통을 함께 껴안은 어른의 눈물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천천히 물들였다. 우리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다.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다. 언젠가 이 모든 아픔이 조용한 추억이 되기를,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다시 온전히 이어지기를. 나는 붉게 물든 바다를 바라보며 그 희망을 조용히 품었다. 어떤 이야기는 끝나도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말도 비극이라는 말도 어울리지 않죠. 그저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구나 라는 생각이 마음을 맴돌 뿐입니다. 한결과 주연, 그리고 세린, 이 세 가족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던 일상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사랑이 흔들리고, 침묵이 모든 걸 삼켜버리는 순간들. 한결은 참으로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상처를 깊이 받았지만 그 상처를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 말없이 일기를 쓰고, 혼자 눈을 감고, 혼자 감정을 숫자와 기록으로 치환해버렸죠. 그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관찰했고, 기다렸고, 결국 스스로 결단했습니다. 재혁이라는 친구는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지만 내면은 속 빈 껍데기였죠. 문학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남의 글을 베끼고 가족과 친구의 믿음을 가볍게 저버린 사람. 그는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명예, 직업, 사람, 그리고 가장 끝까지 믿어준 친구 한결마저도. 한결은 복수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 대신 끝을 선택했습니다. 조용한 퇴장과 담담한 조건. 주연은 뒤늦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는 와중에 사랑을 다시 보았고, 후회를 알았고, 그 후회 속에서 딸 세린을 통해 한결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작은 길을 찾았죠. 세린은 정말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아빠의 침묵과 엄마의 무너짐 사이에서 혼자 울고, 혼자 안고, 혼자 용기를 냈습니다.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이 가족은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결은 결국 떠났습니다. 모든 걸 버린 것이 아니라 숨을 쉬기 위해,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동해의 작은 마을, 조용한 파도, 낡은 여관, 오래된 책들. 거기서 그는 자신을 다시 들여다봤고, 일기를 쓰던 손으로 다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세린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일기장을 안고, 아빠의 아픔을 온전히 안고, 이제는 아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그 말 한마디는 수많은 문장보다 더 깊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주연은 여전히 매일 아빠의 방을 들여다보며 그가 좋아했던 음식을 만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잘못을 안고 천천히 살아가려는 진심이었죠.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용서했고, 누군가는 돌아볼 준비를 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재혁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어떤 책에서도, 어떤 강의에서도 그의 이름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쌓은 허상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사랑이고, 거리두기가 유일한 치유이며, 떠남이 돌아오기 위한 준비일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누군가를 상처 입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부서진 것 같은 마음에도 작은 숨구멍이 생기고, 그 틈 사이로 다시 사랑이 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입니다. 우리는 매일을 살아내는 데 익숙해지면서 가끔은 정말 소중한 감정들을 놓치고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순간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 되기도 하지요.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건 어떤 감정이든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든 후회든 외로움이든 그 안에서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떻게 마주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켜낸 마음, 우리 스스로에게 건넨 작은 용기,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선택이 되어줍니다.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것도, 거리를 두는 것도, 그 모두가 관계를 위한 진심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좋아요 하나, 댓글 하나,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은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큰 힘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따뜻한 진심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